닥치는 대로 읽어주마. 안녕하세요, 성완경입니다. 오늘은 이회수 소설 완전변태 중에 청맹관이의 섬을 읽을 겁니다. 이게 조금 길어서 인사말은 짧게 할게요. 짧아도 또 길어지더라고요. 제 지인들이 제 인사말이 느끼하다고 그러네요. 정말 그런지 모르겠어요. 목소리가 그런가? 오늘은 짧게 베트남 음식이 참 맛있습니다. 저는 베트남 가서 특히 하노이 분짜가 맛있더라고요. 오바마가 갔던 분짜집 형루엔이었나, 거기 분짜 진짜 맛있습니다. 분짜가 우리 돈으로 2,000원 정도밖에 안 해요. 근데 양도 많고 정말 맛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요즘 분짜집들이 좀 생겼어요. 체인점들도 생기고 맛들도 하노이 쪽 맛들을 제법 따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12,000원을 받습니다. 너무 비싸지 않나요? 제 생각엔 많이 받아야 7,000~8,000원이면 될 것 같은데 12,000원 주고 현지에서 길거리에서는 1,000원에도 먹을 수 있고 비싸야 2~3,000원인 분짜를 12,000원 주고 먹으니까 이건 좀 슬프더라고요. 만약에 분짜를 너무 좋아해서 매일 먹는다고 생각했을 때 그러면 30만 원이 넘잖아요. 36만 원 한 달에. 근데 비수기 때 베트남 가는 하노이 가는 비행기 표가 30만 원이라고 했을 때 한 달에 한 번 비행기를 타고 가서 분짜를 아침, 점심, 저녁 3끼를 먹고 정말 기분 좋게 오면 가격은 비슷하지 않나요? 아니,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얘기 왜 하냐면 특히 20대 젊은 친구들은 해외여행 많이 다니세요. 주말을 이용해서 땡처리도 많고 29만 9천 원, 19만 9천 원 이런 거 많으니까 2박 3일, 2박 4일, 3박 4일, 무박 2일 무엇이든지 해외여행을 많이 다니십시오. 국내 여행부터 가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국내 여행은 한 30대, 40대 이후에 다녀도 돼요. 20대 땐 시간 쪼개서 많이 다니세요. 적극 권장입니다. 그리고 베트남 음식 분짜 정말 맛있습니다. 자, 청맹관이의 섬 시작하겠습니다. 청맹관이의 섬. 민희영 선생은 서울 태생이었다. 그녀는 아주 어릴 때부터 시골에 대해 별로 좋지 않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의 부모들에게서 물려받은 전리품 중에 하나였다. 그녀의 부모들은 시골에 대해서라면 오직 단점밖에는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 원래는 모두 시골 출신이었으나 찌든 가난을 견딜 수 없어 어린 나이에 무작정 상경해서 천신만고 끝에 자수성가한 경력을 가진 사람들 중에 하나였다. 지금까지 겪어온 온갖 고난들이 단지 자신들이 시골 출신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부여된 형벌이라고 그녀의 부모들은 굳게 믿고 있는 것 같았다.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었다. 제법 막대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녀의 부모들은 가급적이면 시골에 대한 기억들을 깡그리 지워버리고 싶어하는 것 같았다. 시골이라면 무조건 진저리를 치는 습관이 평상복처럼 몸에 걸쳐져 있는 사람들이었다. 시골 사람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경멸과 조소를 빼고 나면 혐오감밖에는 남는 게 없는 존재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녀의 부모들은 그녀가 아주 어릴 때부터
시골에 대한 편견을 그릇되게 의념토록 만들어주고 있었다. 시골에는 텔레비전도 없으며 냉장고도 없으며 전축도 없으며 세탁기도 없으며 전화기도 없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지하철도 없으며 빌딩도 없으며 백화점도 없으며 어린이 대공원도 없으며 레스토랑도 없다고 말했다. 시골에는 얼마나 많은 꽃들이 피어나고 얼마나 많은 나비들이 날아다니며 얼마나 무성한 숲들이 자라오르고 얼마나 많은 새들이 날아다니는지는 말해주지 않았다. 얼마나 향기로운 과일들이 익어가고 얼마나 청량한 바람이 불어오는지도 말해주지 않았다. 단지 그녀가 시골로 시집을 가게 되면 얼마나 많은 불편을 겪어야 하며 얼마나 많은 서름을 감수해야 하는가만 누누이 강조하기를 잊지 않았다. 그녀가 초등학교 3학년 때였다. 강원도 어느 소읍에서 전학을 왔다는 아이 하나가 있었다. 그 아이는 뻐드렁니에다 사팔대기였다. 지지리도 산수를 못해서 산수 시간에도 체육 시간에도 언제나 다른 아이들로부터 놀림감이 되었다. 그녀는 더욱 확신하게 되었다. 시골 사람이라는 말과 원시인이라는 말과 촌놈이라는 말과 지지나라는 말이 모두 이음동의어라는 사실을. 그녀의 시골 사람들에 대한 관념은 여고를 졸업할 때까지도 별로 수정되어진 부분이 없었다. 특히 고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 친구들과 여행을 떠났다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시골 어느 간이역 부근의 여인숙에서 하룻밤을 묵어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오미라는 게 얻어 걸려 진저리 처지는 경험을 치른 뒤로는 더욱 시골 사람에 대한 혐오감만 짙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대학 입시를 계기로 운명의 여신은 그녀에게서 등을 돌렸다. 그녀의 지능지수는 그녀의 부모들이 벌어들이는 돈과 결코 정빌의 관계를 유지해 주진 않았다. 그녀는 2번이나 낙방의 쓰라림을 감내해야 했고 급기야는 정원 미달의 어느 지방교육대학에 입학 원서를 내므로써 가까스로 자살만은 모면하는 굴욕감을 맛보지 않을 수가 없었다. 게다가 부동산 중개업까지 사양길에 접어들고 있었으므로 아버지는 건축업에 거액의 돈을 투자하게 되었고 마침내 사기까지 당해서 가세마저 휘청거리고 있는 형편이었다. 그야말로 설상가상의 지경 속에 밀어붙여진 듯한 느낌이었다. 그녀의 대학 생활은 별로 추억될 만한 것이 없었다. 하루하루가 역겹게만 생각되어졌다. 그녀는 차츰 소외되어져 가고 있었다. 비참했다. 그녀는 모든 일에 의욕을 상실한 채로 졸업하게 되는 날만을 막연히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도리밖에 없었다. 그녀의 성적은 언제나 하위권을 맴돌고 있었다. 그런 성적이라면 특별한 이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 벽지학교에서 귀양살이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그녀도 잘 알고는 있었다. 하지만 속수무책이었다. 졸업을 하자 그녀는 예상했던 대로 인공댐 홀을 끼고 있는 어느 작은 마을의 초등학교로 귀양살이를 가게 되었다. 그녀의 자존심은 이제 구겨질 대로 구겨져 있었다. 아무리 성능 좋은 다리미가 발명되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녀의 자존심을 원형대로 복원해낼 수는 없을 것 같았다. 여기는 완전히 상고시대로군요. 그녀가 마을 사람들의 생활을 어느 정도 파악했을 무렵 동료 교사들에게 탄식처럼 던진 말이었다. 선생님이라고는 교장까지 포함해서 도합 7명이 고작이었다. 그녀는 거기서 홍일점이었다. 하지만 총각이라고는 박경찬 선생 1명뿐이었으므로 나머지는 모두 그녀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 있었다. 박경찬 선생은 그녀보다 2살 위였다. 그리고 낙천적인 성격의 소유자였다. 마을 전체를 통틀어 그녀와 유일하게 대화가 통하는 존재였다.
하지만 그녀의 남편감으로는 실격이었다. 그녀는 보다 특출한 남자가 나타나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손바닥만한 마을이었다. 사람들은 한결같이 가난에 찌들어 있는 듯한 모습이었다. 얼마간의 전답들을 소유하고 있긴 했지만 자급자족을 하기에도 부족한 형편 같았다. 대부분이 다슬기를 잡거나 물고기를 잡아서 읍내에 내다 팜으로써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었다. 아이들의 의복도 남루하게 짝이 없었다. 머리에는 기계충이 번져 있었고 볼에는 마른 버짐이 피어 있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산과 물뿐이었다. 자동차라고는 한 대도 보이지 않았다. 하루에 한 번 다녀가는 발동선 한 척이 외부로 통하는 유일무이한 교통수단이었다. 그녀는 유배당에 있었다. 가슴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을 지경이었다.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아무런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다. 날마다 똑같은 일상들만 반복되어졌다. 박경찬 선생은 그것이 곧 평화라고 말했지만 그녀는 그것이 평화가 아니라 곧 형벌이라고 반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마을에 작은 변화가 찾아왔다. 그리고 그 변화는 그녀를 전혀 예기치 못했던 사건 속으로 몰아넣는 도화선이 되었다. 그 변화는 주인집 막내 아들이 마을에 나타나면서부터 차츰 구체적인 형태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녀는 교장의 주선으로 호수 가까이에 위치해 있는 어느 가정집 별채에서 자취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주인 내외는 50대 중반의 나이로 과묵한 성격의 소유자들이었다. 잡고기를 읍내 매운탕집에다 조달하는 일을 업으로 삼고 있었으므로 집안에는 항시 파리떼와 비린내가 끊일 날이 없었다. 아들이 3명이나 있었지만 모두 자기 밥벌이를 하기에도 급급한 형편이라고 토로한 적이 있었다. 위로 2명은 출가해서 읍내 어딘가에다 보금자리를 틀고 제 식구들 입에 풀칠만은 시켜주는 입장인데 막내만 아직 서울에서 이렇다 할 직업도 없이 철새처럼 떠돌아다닌다고 말해준 적도 있었다. 하도 허풍이 심해서 마을 사람 전부가 그를 믿지 않는 모양이었다. 나이는 그녀와 동갑내기라고 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관심 밖의 이야기들이다. 그 정도로는 도저히 특출한 남자의 대열에 낄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즈음 그녀의 아버지는 대규모 토지매매 사기 사건에 휘말려들어 수감 중에 있다는 소식이었다. 그녀는 더욱 의식이 오그라들어 버리는 듯한 위축감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어느 봄날 서울에서 이렇다 할 직업도 없이 철새처럼 떠돌아다닌다던 주인집 막내가 어슬렁거리며 마을의 그 모습을 나타낸 뒤로 마을에는 차츰 보이지 않는 어떤 변화가 도래하기 시작했다. 우선 학생들의 결석이 현저하게 늘어나기 시작했다. 전교적인 추세였다. 원인을 조사해보니 주인집 막내 때문이었다. 주인집 막내가 한 마리당 1,000원씩을 주고 다람쥐를 사들이고 있다는 소문이었다. 애완용 동물로 다람쥐를 수출하는 회사에다 납품하기 위해서라는 거였다. 김기용, 다람쥐 잡으러 갔어요. 한일순, 다람쥐 잡으러 갔어요. 아침에 출석을 부르면 학급마다 이런 현상이 연일 계속되어지기 시작했다. 학부형들까지도 공모자가 되어 있는 모양이었다. 처음에는 이번에도 허풍이겠거니 했는데 다람쥐만 잡아다 주면 어김없이 제 값을 지불해 주는 것으로 보아 허풍만은 아닐 것 같다는 공론들이었다. 오달수, 어제 왜 결석했는지 솔직하게 선생님께 말해줄 수 있겠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배탈이 났던 게 아니고요, 아버지가 작은 삼촌하고 다람쥐를 잡아오라고 해서 산에 갔었어요. 이런 식이었다. 다람쥐 10마리면 옷 한 벌은 사 입을 수가 있다는 것이었다. 아무리 말리고 꾸짖어도 소용이 없었다.
모두들 돈독에 올라있는 듯한 눈빛이었다. 어른아이 가릴 것 없이 너도나도 기다란 장대 끝에다 올가미를 매달고 실성한 사람들처럼 산비탈을 누비고 다니는 모습들이 마을에서도 아주 잘 보였다. 새 옷이나 새 신발들을 착용한 아이들이 눈에 띄게 늘어가고 있었다. 다람쥐잡이는 여름이 다 끝날 무렵이 되어서야 시들해져 가기 시작했다. 마을 주변의 다람쥐들이 씨가 말라버렸다는 소문이었다. 그즈음 그녀를 바라보는 주인집 아들의 눈빛이 심상치가 않다는 사실도 그녀는 어느 정도 자각할 수가 있었다. 가을이 왔다. 그녀는 극심한 우울증에 빠져 있었다. 복합적인 원인들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날 박경찬 선생의 약혼녀라는 여자가 학교로 찾아오지만 않았어도 그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박경찬 선생이 그 여자를 태우고 호수 가운데로 보트를 저어가는 광경만 목격하지 않았어도 그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세련된 미모를 갖추고 있는 여자였다. 박경찬 선생은 그 여자의 어깨에 다정스럽게 한쪽 팔을 얹으며 자신의 약혼녀라고 선생들에게 소개했다. 아무런 거리낌도 없는 얼굴이었다. 퇴근할 무렵 나란히 팔짱을 끼고 호숫가로 나가는가 싶었는데 잠시 한눈을 팔다가 눈여겨보니 어느새 호수 복판으로 한가로이 보트를 저어가고 있었다. 무슨 재미나는 이야기라도 하고 있는 것일까? 여자는 이따금 한 손으로 입을 가린 채 고개를 젖히며 교태스럽게 웃는 신용을 해보이고 있었다. 행복해 보였다. 갑자기 질투심이 불길처럼 마른 가슴에 번져드는 듯한 느낌이었다. 의외였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왔던 남자였다. 따지고 보면 특별한 남자도 아니었다. 그저 직장에서만 남보다 좀 가까운 사이로 지내왔을 뿐이었다. 물론 바깥에서 몇 번 우연히 만난 적은 있지만 서로 깊이 있는 이야기들은 하지 않았다. 단지 농담 따위나 스스럼 없이 주고받았을 뿐이다. 약혼녀가 나타났다고 해서 질투심을 느끼리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도 극심한 배반감에 사로잡히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 그녀조차도 자신의 그러한 심리 상태에 대해서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입장이었다. 해가 지고 있었다. 산마다 단풍들이 상사병을 앓고 있었다. 호수 가득 해의 비늘들이 금빛 고깃대처럼 번쩍거리고 있었다. 오늘은 퇴근이 빠르시군요. 집 가까이에 이르러 주인집 막내 아들을 만나지만 않았어도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퇴근 무렵만 되면 그 자리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무슨 일이든지 그녀가 부탁만 하면 마치 공주님을 위기에서 구출하려는 돈키호테처럼 사명감에 불타는 눈으로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하는 충복 같은 존재가 되었다. 저 보트 좀 태워줄 수 있으세요? 그녀가 전에 없이 상냥한 목소리로 그렇게 부탁하지만 않았어도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호수 쪽을 바라보니 어느 계곡의 상끈을 밑으로 숨어버렸는지 이제 두 사람의 그림자는 그 어디에서도 발견되어지지 않았다. 잠시 후 돈키호테가 재빠른 동작으로 보트를 준비하고 정중한 태도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까지도 그녀는 어떤 운명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지 짐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해가 지자 이내 밤이 찾아왔다. 급속도로 기온이 떨어지면서 호수는 꾸역꾸역 안개를 뿜어올리기 시작했다. 보트를 타고 몇 시간을 찾아보았으나 박경찬 선생과 그의 약혼녀를 태운 보트는 발견되어지지 않았다. 이제 안개는 지척을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짙게 깔려 있었다. 농무였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만 돌아가요. 그녀는 주인집 막내 아들을 향해
벌써 몇 번째 명령조로 소리치고 있었지만 소용없었다. 그는 무엇인가를 단단히 결심하고 있는 듯한 태도였다. 주인집 막내 아들은 그녀에게 꼭 보여줄 장소가 있다는 것이었다. 몇 달 동안을 별로 왔다는 것이다. 완강해 보였다. 전혀 예기치 못했던 사태였다. 그녀는 비로소 자신의 경솔함을 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만약 조금이라도 허튼 짓을 하려 들면 즉시 물속으로 뛰어들어 버리겠어요. 저는 수영을 조금 더 할 줄 모른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그녀는 앙칼진 목소리로 으름장을 놓아보았으나 역시 주인집 막내 아들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하늘에는 보름달이라도 떠 있는 모양이었다. 밤이었고 안개마저 짙었으나 가까이로 다가가면 사물들이 어렴풋이는 그 형체를 드러내 보였다. 안개 속에서 갑자기 커다란 산들이 나타났다가는 사라져버리는 장면이 자주 연출되어지고 있었다. 노젓는 소리만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었다. 혼미했다. 환각 속에 빠져있는 것 같았다. 얼마나 오랜 시간이 지났을까. 이윽고 주인집 막내 아들은 어느 섬 기슭에다 보트를 정박시켰다. 인적이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섬이었다. 원래는 산이었는데 댐을 막는 바람에 상체만 물 밖으로 드러나서 섬이 되어 있었다. 그 일대에는 그러한 섬들이 부지기수로 널려 있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이라도 허튼 짓을 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리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해요. 그녀는 한 번 더 경고를 보낸 다음 주인집 막내 아들과 함께 섬에다 발을 들여놓았다. 잡목숲이 우거져 있었다. 그들이 발을 들여놓자 갑자기 사방에서 어떤 생물들이 놀라서 어수선하게 움직이고 있는 낌새가 느껴져 왔다. 여기저기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점차로 증폭되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상당히 많은 생물들이 잠을 깨어 주변을 우왕좌왕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몇 걸음을 더 옮겨 놓았을 때였다. 그녀는 어떤 동물 하나가 가볍고 민첩하게 자신의 발등을 밟으며 스쳐가는 것을 의식했다. 그녀는 찢어질 듯 큰 소리로 비명을 질러댔다. 그 소리에 놀라 어떤 동물들이 사방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녀는 갑자기 공포심에 사로잡혔다. 뭔가가 지나갔어요. 살아있는 동물이었어요. 내 발등을 밟고 지나갔어요. 사방에 어떤 동물들이 산재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느낄 수가 있어요. 빨리 돌아가요. 공격해 올지도 몰라요. 그녀의 목소리는 다급해져 있었다. 다람쥐들입니다. 다른 동물들은 한 마리도 살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몇 가지의 동물들이 살고 있었지만 제가 모조리 잡아 죽여버렸습니다. 다람쥐들을 위해서죠. 동네 사람들은 저를 허풍쟁이라고 하지만 저는 결코 허풍쟁이가 아닙니다. 저를 허풍쟁이로 만든 것은 서울입니다. 서울은 저 같은 촌놈을 그 어디에서도 오래 발붙이고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도시죠. 사업에도 몇 번이나 실패하고 직장에서도 몇 번이나 쫓겨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하고야 말겠습니다. 반드시 엄청난 돈을 벌어서 민 선생님을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그야말로 아닌 밤중에 홍두깨였다. 그녀는 점차로 난감해져 가고 있었다. 그렇거나 말거나 주인집 막내 아들은 마치 준비된 대본을 외우듯 침착한 목소리로 자초지종을 설명해주기 시작했다. 그는 지난 봄부터 다람쥐를 사서 일부는 서울에 있는 회사에다 납품하고 일부는 이 섬에다 풀어놓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다람쥐들의 생활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다른 동물들을 샅샅이 찾아내서 멸종시켜버렸다는 것이었다. 이 섬은 유난히 도토리 나무와 깨금나무 따위가 많이 서식하므로 다람쥐들이 살아가기에는 가장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었다. 사방이 물이기 때문에 도망을 치지도 못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 일대의 산지에 있는 다른 섬들과 조금도 다름이 없지만 막상 안으로 발을 들여놓으면 다람쥐들이 발길에 채여 제대로 걸음을 옮겨 놓을 수조차 없을 정도라는 설명이었다. 자기가 풀어놓은 다람쥐 숫자보다 5배 정도나 더 늘어나 있다는 것이었다. 그동안 새끼를 쳤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저만이 알고 있는 비밀 장소죠. 이 일대는 전체가 상수원 보호관리 구역이기 때문에 낚시꾼들조차 접근이 금지되어 있었다. 그는 최적의 장소에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고야 말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장소를 몇 개 더 확보하면 머지않아 자신의 회사를 가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녀를 보는 순간 그는 결심했다는 것이다. 분골쇄신으로 돈을 벌어 오직 그녀의 행복만을 위해 한평생을 바치기로. 그녀는 순간적으로 자신이 지금까지 기다려온 특출한 남자가 바로 이 남자였단 말인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았다. 그러나 그녀는 이내 완강하게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는 남자였다. 지금의 이 상황도 무슨 삼류 영화 속에나 등장하는 장면처럼 혐오스럽게만 느껴졌다. 그의 아이디어는 특출할는지 몰라도 그의 분위기는 역시 촌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런 남자와 한평생을 같이 살아야 한다는 것은 귀양살이에다 고문까지 겹치는 불행을 껴안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과 진배 없었다. 그녀는 모멸감에 자신도 모르게 부르르 진저리를 치고 있었다. 지금까지 그녀의 내부 깊숙이 잠재되어 있던 시골 혐오증이 한꺼번에 고개를 쳐들고 있었다. 그녀는 다시금 자신의 조악한 운명에 대해 몇 번이고 증오에 찬 욕지거리를 뱉어내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맹세컨대 그날 밤에는 더 이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녀는 집에 돌아와 자신의 경솔함을 거듭거듭 뉘우치다가 새벽녘에야 잠이 들었다. 그뿐이었다. 하지만 다음 날부터 주인집 막내 아들은 노골적으로 추근덕거림을 표면화시키기 시작했다. 수업 시간에 학교 운동장 주변을 서성거리면서 그녀의 교실 쪽을 흘끔거리고 있거나 출퇴근길에 멀찍이서 그녀를 미행하는 일이 잦아져 갔다. 집에 있을 때는 대수롭지도 않은 일로 말을 걸어와 그녀를 자주 번거롭게 만들기도 했다. 여간 부담스러운 존재가 아니었다. 그러나 그녀는 말을 걸어올 때마다 어른보다 차디차고 칼날보다 날카로운 표정으로 그를 묵살해버리는 수밖에 없었다. 박경찬 선생에 대해서도 이제는 아무런 마음의 동요가 일지 않았다. 그때는 왜 그토록 불같은 질투심이 끌어올랐는지 자신이 생각해도 어처구니가 없을 지경이었다. 이내 가을이 끝나고 겨울이 왔다. 방학이 되어 서울로 올라가는 날, 주인집 막내 아들이 청량리역까지 따라왔다. 자기도 서울에 볼 일이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자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의식적으로 간격을 두고 한 번도 시선을 그리로 던지지 않았다. 버스를 타려는데 발소매를 붙잡고 커피나 한잔하자고 애원했지만 마치 파충류가 자신의 몸에 붙어있는 듯한 전율감에 비명을 지르면서 황급히 팔소매를 뿌리치고 버스에 올랐다. 버스가 출발했을 때 창밖을 보니 그는 사람들 속에 섞여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넉나간 듯이 이쪽을 보고 있었다. 그녀는 서울에서 거의 방학의 전부를 허비했다. 몇 번 선을 보기도 했다. 어머니의 성화 때문이었다. 그러나 특출한 남자와의 결정적인 인연이 닿아주질 않았다. 이쪽에서 마음에 들어하면 상대편은 반드시 엄청난 결혼 조건들을 내세우는 것이 상례였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배우자가 결혼의 첫째 조건이 아니었다. 오직 돈만이 결혼의 첫째 조건이었다. 하지만 별로 초조한 생각은 들지 않았다.
아직도 그녀에게는 다른 여자들이 부러워할 만한 미모만은 남아있었다. 언젠가는 특출한 남자가 나타나서 돈보다는 미모를 높이 사서 그녀를 데려가리라는 기대감을 결코 버리지 않았다. 아버지가 몇 달 전에 형기를 모두 마치고 출감하기는 했으나 그때까지도 집안은 경제적으로 몹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였다. 이 상태가 1년만 계속되어져도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마저 팔아치워야 할 입장이라는 것이었다. 그녀의 월급이 얼마나 집안의 보탬이 되는가를 어머니는 누누이 역설해마지 않았다. 따라서 그녀는 유배 생활이 죽기보다 싫을 때도 있었지만 참고 견디는 수밖에 없었다. 그래도 그녀의 부모들은 절대로 시골에 다시 내려가 살지는 않겠노라고 말했다. 그 점은 그녀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방학이 끝나고 죽고 싶은 심정으로 유배지에 돌아갔을 때 그녀에게는 뜻밖의 사건 하나가 기다리고 있었다. 방학이 시작된 지 일주일 정도가 지난 어느 날이었다. 그날은 토요일이었다. 퇴근해서 새로 맡은 학급 아이들의 생활 기록부를 검토하고 있는데 노크도 없이 방문이 벌컥 열어져 젖었다. 주인집 막내 아들이 상규된 표정으로 방문 앞에 서 있었다. 무슨 영문인지는 모르지만 드러난 표정대로라면 그는 극도로 화가 나 있는 것이 분명했다. 눈빛은 적개심에 충혈되어 있었고 호흡은 분노에 차서 몹시 가빠져 있었다. 무슨 교양 없는 짓이에요? 그녀는 대뜸 표독스러운 목소리로 그렇게 쏘아붙였다. 다른 때 같으면 이런 경우 그는 몸둘 바를 모르고 머리를 조아리는 것이 상례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아니었다. 어디서 그런 용기가 생긴 것일까? 그는 허락도 받지 않고 보무도 당당하게 문지방을 넘어서 방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왔다.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그녀는 앉은 채로 뒷걸음질을 치며 그제서야 겁먹은 얼굴로 소리쳤다. 집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주인집 내외는 하루 종일 보트를 타고 호수에서 그물질을 하는 것이 일과였다. 무슨 봉변을 당한다고 해도 말려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그가 오래도록 자신에게 천대받은 것을 안갚음하기로 작정한 모양이라고 짐작하고 있었다. 그가 덤벼들면 쥐고 있던 볼펜으로 눈알을 찔러야 할지 급소를 움켜쥐고 죽으림을 다해서 잡아당겨야 할지 망설이고 있는 동안 그는 잠시 숨을 가누더니 그녀 앞에 책상 다리를 틀고 앉았다. 민 선생님, 저한테 정말 그렇게까지 악랄하게 구실 줄 몰랐습니다. 그의 말이었다. 아직도 그의 얼굴에서는 분노의 기색이 사라지지 않고 있었다. 그녀는 우선 그를 달래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마땅한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다. 나가세요라는 말만 자꾸 입가에 맴돌았다. 무슨 이유로 그에게 이런 꼴을 당해야 하는 것일까? 그녀는 문득 자신이 정말로 처량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불현듯 서울이 그리워져 왔다. 시골에 있는 모든 것들이 지금의 그녀에게는 재래식 화장실처럼 혐오감을 유발시키고 있었다. 꽃과 벌과 나비와 잠자리 따위들까지도 그녀에게 있어서는 익숙치 않은 이물질들이었다. 비록 날개가 매혹적이라는 장점들을 가지고 있기는 했지만 날개를 빼고 나면 동체는 모두 징그러운 모습들을 하고 있었다. 그녀에게 있어서는 그것들이 매혹적인 날개로 자신을 위장한 벌레들에 지나지 않았다. 아무런 정감도 느낄 수가 없었다. 나무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녀의 고정관념 속에는 인간 가까이에 이토록 많은 나무가 군집해 있을 필요성이 내재되어 있지 않았다. 단지 몇 그루 안이 쾌적한 환경과 정서적 분위기를 위해 필요할 뿐이었다. 사방에 빽빽하게 들어차 있는 나무들은 모두 지나치게 정적이었으며 그녀의 가슴을 몹시 답답하게 만들어주는 장치 중에 하나였다. 호수도 마찬가지였다. 그녀의 행동을 철저하게 제한하고 있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녀는 이 유배지의 모든 것들이
철저하게 싫었다. 모든 동물들은 귀소 본능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생각났다. 그녀는 자신이 그 어떤 동물들보다 강한 귀소 본능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그녀에게 있어서는 빌딩 숲과 네온 사인과 자동차와 사람들이 어지럽게 어우러져 있는 서울이 고향이었다. 사람들은 문명을 비판하고 콘크리트를 증오하고 헐락가이다 침을 뱉지만 그 속에도 애증이 있고 그리움이 있고 진실이 있었다. 정다움을 느끼고 있었다. 끊임없이 변화하고 무한히 자유로우며 다양한 문화가 번성하는 서울에 비하면 시골은 죽어있는 거나 다름없었다. 아, 내가 왜 이런 시골에 살아야 하며 내가 왜 이런 곤욕을 당해야만 하는 것일까? 그녀는 깊은 탄식을 억누르며 주인집 막내 아들의 동태를 주시하고 있었다. 다람쥐를 모두 어떻게 했는지 바른 대로 한번 말해보시오. 그가 추궁하듯 말했다. 아직도 분노는 가라앉지 않고 있었으며 그 때문에 목소리는 다소 격한 어조로 떨리고 있었다. 무슨 소린가? 이 남자가 실성을 하지 않았으면 어떤 오해가 있을 거라는 직감이 순간적으로 그녀의 불안감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었다. 어쩌면 그녀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속으로 응어리져서 극한 상황에 이른 나머지 갑자기 실성을 해버린 것이나 아닐까. 그럴 것 같았다. 그렇지 않다면 다람쥐를 모두 어떻게 했느냐고 뚱딴지같이 따져 묻지는 않았을 것 같았다. 실성을 했다면 학교와 마을에서 어떤 소문이 날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자 수치스러워서 벽에다 머리를 쾅쾅 박아버리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러나 잠시 후 그녀는 다행스럽게도 그가 실성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가 애써 분노의 감정을 억누르며 그녀에게 들려준 이야기에 의하면 전에 가본 적이 있는 그 섬의 다람쥐들이 한 마리도 남김없이 사라져버렸다는 것이었다. 사방이 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도망은 칠 수 없을 테고 틀림없이 사람의 소행일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그 섬에 다람쥐 농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민 선생님과 나 두 사람뿐입니다. 도대체 누구에게 그 사실을 발설했는지 바른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다람쥐들의 생존을 최종적으로 확인해 본 것은 10월 중순경이었고 그것들은 이미 동면 상태에 들어가 있었다는 것이다. 다람쥐는 대개 평균 기온이 섭씨 10도 정도로만 떨어지면 땅굴을 파고 동면에 든다고 했다. 그러나 가수면 상태로 잠을 자다 때때로 땅굴 속에 설치해 놓은 먹이 창고로 가서 저장해 두었던 열매나 종잣 따위를 먹은 뒤에 다시 수면 상태로 들어가는 생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아직까지 동면하고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녀가 죽었던 길을 되살리며 내뱉듯이 말했다. 굴 속도 낱낱이 확인하고 굴 바깥도 샅샅이 뒤져보았습니다. 단 한 마리도 남아있지 않더라는 것이었다. 그의 말에 의하면 자기가 그녀에게 추근되는 것이 싫어서 그녀가 누군가를 사주하여 다람쥐들을 제거시켜 버렸을 것이라는 것이었다. 다람쥐가 없으면 돈을 벌 수가 없을 것이며 돈을 벌 수가 없으면 그녀를 넘볼 수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억측이었다. 그녀는 시골 사람 특유의 단순성과 어거지 근성을 논리적으로 어떻게 반박해야 하는지 생각이 막연했다. 내일 제가 이 집을 나가겠어요. 빨리 내 앞에서 사라져 주세요. 댁 같은 남자와 그런 터무니없는 일로 말싸움이나 하고 있을 만큼 선생이라는 직업이 한가하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알아주세요. 만약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저를 괴롭히신다면 경찰이라도 부르겠어요. 학교에 전화기가 있다는 사실쯤은 알고 계시겠죠? 그녀가 선생이라는 직업에 특히 힘을 주며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밝혀두었다. 그는 그녀가 집을 나간다는 대목에서 약간 당황하는 표정을 보였다. 그는 대본에 고개가 앞으로 깊이 떨구어졌다. 아까의 그 터무니없는 증오심과 분노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제발 방을 옮기지만 말아주세요. 제 사랑을 받아주시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루 한 번씩 얼굴만이라도 보게 해주세요. 그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애원하듯 말했다. 그녀는 갑자기 잔인해지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하루빨리 꿈에서 깨어나시죠. 우리는 서로 어울리지 않는 사이라는 사실쯤은 본인도 잘 알고 계시겠죠. 서울물을 몇 년 잡수셨으면 촌티가 떨어질 때도 되셨잖아요. 그리고 특히 한 가지만 더 명심하세요. 모르셨겠지만 전 약혼자가 있는 여자예요. 아직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지만 다음 달에 결혼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녀는 단숨에 말해버리고는 절망감에 사색이 다 되어버린 그의 얼굴을 곁눈질로 확인한 다음 신경질적으로 생활기록부와 볼펜 따위를 집어들고 황망히 밖으로 나와버렸다. 사건은 그날 저녁 무렵에 발생했다. 그녀가 숙직실에서 생활기록부를 모두 검토 정리하고 집에 돌아갈 생각으로 운동장을 가로질러 교문을 향해 천천히 걸어가고 있을 때였다. 교문 앞에 서성거리고 있던 아이들 몇 명이 그녀를 부르며 다급하게 달려오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날이 어둑해져 오고 있었다. 무슨 일이냐? 아이들은 가까이 와서도 숨이 차서 말을 제대로 꺼내놓지 못하고 있었다. 푸득푸득 황사바람이 불고 있었다. 아이들의 입속에 가득 황사바람이 물려 있었다. 기병이 아저씨가 대들보에 목매달아 죽었대요. 잠시 후 황사바람을 가까스로 목구멍에 삼켜버린 아이 하나가 그녀에게 일러준 말이었다. 그 말을 듣고 그녀는 그저 동네 사람 하나가 생활고를 비관한 끝에 목매달아 죽은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이 동네 사람들은 정말로 죽으려고 들면 절대로 물에 뛰어들지는 않는다고 언젠가 박경찬 선생이 말해준 적이 있었다. 항상 물을 가까이 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물에서는 공포감보다 오히려 친근감을 더 느낀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자살할 때에는 대개 물에 뛰어들지 않고 목을 매단다는 것이었다. 그가 부임해 오던 해에도 생활고를 비관해서 노부부가 연쇄적으로 목을 매단 적이 있다는 것이었다. 어디에서 추출한 개똥 심리학이냐고 물으니까 마을 사람들에게서 들은 이야기라고 대답했다. 그때는 꾸며낸 얘기 같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사실로 증명이 되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기병이 아저씨가 누군데? 그녀는 무심코 아이들에게 물어보았다. 마을 사람이라면 그녀에게는 누구든 특별한 관계가 없다는 생각이었다. 선생님은 같은 집에 살고 계시면서 아직 이름조차도 모르시나 봐. 한 아이가 의외라는 듯이 그렇게 말했다. 그제서야 그녀는 현기증을 느끼며 한 손으로 이마를 짚었다. 약혼자가 있다는 말을 해주었을 때 극도의 절망감으로 고통스럽게 일그러지던 그의 얼굴이 떠올랐다. 산더미처럼 거대한 불안감이 가슴을 짓눌러왔다. 그 불안감 속에는 상당한 죄책감도 내포되어 있었다. 틀림없이 자기 때문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그녀는 이내 자기 때문이 아니라 다람쥐 때문일 거라고 생각을 전환시켰다. 유서가 있었다. 이 엄청난 세상을 더 이상 살아갈 자신이 없어서 이 세상을 떠나니 불효자를 용서라는 말과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말이 적혀 있었다. 자기를 어느 섬에다 묻어달라는 말과 자기의 시체 위에 그녀의 손으로 흙 한 줌만 뿌려달라는 말도 적혀 있었다. 그리고 섬을 찾을 수 있는 약도와 그에 대한 설명도 자세하게 첨부되어 있었다. 다람쥐에 대한 말은 단 한마디도 적혀 있지 않았다. 도대체 이 모든 상황들이 사실이라면 발길에 채일 정도로 섬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는 그 다람쥐들은 모두 어디로 증발해버린 것일까? 그의 시체는 관도 없이 거적대기에 쌓인 채로 그 섬에 묻혔다. 섬은 저교했다. 다람쥐는커녕 개미새끼 한 마리도 눈에 띄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그날 밤에 있었던 일을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었다. 어떤 살아있는 동물 한 마리가 가볍고 재빠르게 지나갔던 일들과 어둠과 안개 속에서 인기척에 놀란 그 동물들이 사방에서 어수선하게 움직이는 발자국 소리들을. 그녀는 거적대기에 쌓인 그의 시체에 흙 한 줌을 적선하면서도 줄곧 다람쥐의 행방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있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시퍼런 물뿐이었다. 그녀조차도 도망칠 방도가 없을 것 같았다. 다람쥐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길게 다리를 만들어 건너갔을까 하는 생각도 잠시 해보았다. 그러나 어딘지 만화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뭉게구름 위로 하늘을 쳐다보았다. 화사한 봄 햇빛만 눈부시게 반사되고 있었다.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 동안을 그녀는 여러 가지 생각에 골몰하다가 마침내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시골에 대한 염증이 더 이상 그녀를 버틸 수 없도록 부추기고 있었다. 남은 일들을 모두 정리한 뒤 서울로 돌아가기 위해 발동선을 타고 마을을 벗어나면서도 그녀는 줄곧 다람쥐들의 행방에 대해서만 생각이 고정되어 있었다. 죽은 자로부터 전가받은 누명을 벗지 못한 채 마을을 떠난다는 사실도 목에 걸린 가시처럼 그녀의 의식 속에 걸치적거리고 있었다. 그녀는 3년 뒤에나 특출난 남자 하나를 만날 수가 있었다. 남들도 그녀를 보면 누구나 노처녀라는 딱지를 갖다 붙이고 스스로도 거울을 볼 때 한물 같다는 생각이 들기에 충분한 나이였다. 여자는 정말로 꽃과 같은 존재여서 한창 피어날 때 잠시 눈부신 자태를 유지할 수 있을 뿐 그로부터 몇 년만 지나면 바람만 건듯 불어도 낙화유수 같은 신세가 되어 홀로 비애로움에 가슴이 저려오기 마련인 모양이었다. 그녀가 만난 특출난 남자는 어릴 때 소아마비를 앓아 한쪽 다리가 마비되어진 아들 하나와 남편이라면 무조건 하늘처럼 떠받드는 마누라 하나를 거느린 육순의 나이였다. 그것만 빼고 나면 아무것도 흠잡을 데가 없는 남자였다. 아버지에게 하청을 맡기는 건축업자 중에 하나였다. 인물, 성격, 학벌, 가문, 교양, 재산, 취미 그 어느 것을 뜯어보아도 특출난 남자임이 분명했다. 그녀는 오랜 망설임 끝에 그 남자를 시아버지로 모시자는 제의에 동의했다. 그렇다. 특출난 사람은 그녀의 남편이 아니라 그녀의 시아버지였던 것이다. 어딘지 모르게 정략적인 결혼 같다는 사실을 그녀 자신도 부인하진 않았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자신이 결코 특출난 존재가 아니며 그런데도 지금까지 특출난 남자만을 기다려온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가를 알만한 나이쯤은 되어 있었다. 따라서 그녀는 현실에 자신을 맡기면서 조금씩 젊은 날의 허영과 터무니없는 꿈들을 버리려고 노력했다. 그녀의 시아버지는 두말할 나위도 없었지만 시어머니도 여간 정이 두텁고 사려 깊은 여자가 아니었다. 뿐만 아니라 남편 또한 온화하고 원만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온 집안이 낙천적이었다. 시집을 온 지 한 달 만에 컵과 접시를 무려 10개 정도나 깨뜨렸는데도 거기에 대한 시어머니의 견해는 한결같았다. 오랜만에 그릇 깨지는 소리를 자주 들으니 유쾌하기 짝이 없구나. 나도 너만한 나이 때는 그릇 깨나 깨뜨렸느니라. 너무 미안할 거 없다. 네가 깨뜨린 그릇들은 어차피 언젠가는 깨뜨려지도록 만들어져 있었느니라. 단지 그 시기가 빨랐을 뿐이지. 이런 식이었다. 특히 그녀에 대한 남편의 사랑은 그 누구보다 지극했다. 남편은 화원을 경영하고 있었다. 언제나 그녀보다 일찍 일어났다. 그녀가 눈을 떠보면 때로는 머리맡에 사랑을 고백하는 편지 한 통이 놓여있기도 했고 때로는 가슴 위에 한 다발 안개꽃이 안겨있기도 했다. 그녀는 세월이 흐를수록 시댁 사람들 모두가 특출난 존재 같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시아버지는 나이가 60이 넘었는데도 빨간 티셔츠를 입고 지프차를 타고 다니며
팝송을 즐겨 듣는 신식 노인네였다. 때로는 대학가의 목로주점 같은 곳에 들러 학생들하고 농담을 주고받으며 술을 마시기도 했고, 또 때로는 온 집안 식구들을 불러내어 서커스 따위를 구경시켜 주기도 했다. 시아버지는 당신의 사업 일체를 그녀의 친정아버지에게 일임해버리고 있었다. 회사에 대해서는 그녀의 친정아버지가 있는 한 조금 더 걱정할 건덕지가 없다는 것이었다. 자기보다 그녀의 친정아버지가 몇 배나 더 회사를 번창시키고야 말 테니 두고 보라는 것이었다. 오늘 아침에는 가족회의가 있으니 지금부터 10분 이내로 하던 일을 대충 끝내고 저는 거실로 집합하라. 어느 날 시아버지는 아주 심각하게 전 가족을 불러 모았다. 파출부도 운전기사도 관리인도 동참하고 있었다. 아직 세수들도 미처 끝내지 않은 상태였다. 시아버지는 지난밤 어디선가 외박을 하고 꼭두 새벽에야 귀가를 한 처지였다. 오늘은 63회째 되는 세계 아내의 날이다. 따라서 여자들은 무조건 모든 노동에서 오늘만 열애를 시키기로 했다. 지난밤 한잠도 자지 못하고 친구놈이 경영하는 음식점에서 주방장과 함께 내가 직접 만든 요리가 곧 도착할 것이다. 이 집안에 사는 남정네들은 모두 오늘을 기억하고 한 번쯤 나처럼 이런 모사를 꾸며보는 것이 신상에 이롭다는 사실을 알아둘 일이다. 시아버지가 가족회의를 열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 아버님, 세계 아내의 날은 금시초문인데요? 도대체 어느 나라에서 어떤 단체가 주관하고 있나요? 그녀의 남편이 물었다. 전 가족이 금시초문이라는 사실에 동의했다. 코리아라는 나라의 노경산이라는 사람이 제정했지. 시아버지의 대답이었다. 노경산은 바로 시아버지의 이름이었다. 오늘이 60몇 회째 세계 아내의 날이라면서 왜 여태까지 한 번도 챙겨주지 않았소? 시어머니 악이 없는 항변이었다. 어제 갑자기 제정했기 때문이요. 시아버지는 짤막하게 답변했다. 잠시 후 정말로 엄청나게 많은 요리들이 끊임없이 배달되어져 오기 시작했다. 나중에 시아버지의 친구분이 전원해준 바에 의하면 전날 밤 영업이 끝나자마자 시아버지가 주방장과 함께 밤을 꼬박 새워가며 손수 요리를 만든 것이 사실이었다. 시아버지의 취미는 사냥이었다. 젊었을 때는 사냥철이 되면 자주 멧돼지도 잡아오고 꿩도 잡아오고 산토끼도 잡아왔었노라고 시어머니는 회상했다. 잡아오면 언제나 손수 요리를 해주곤 하셨지. 하지만 나이 들고부터는 총을 들고 자주 사냥을 다니시기는 하지만 새양쥐 한 마리도 잡아오는 법이 없었노라고 말했다. 요즘은 세월의 심장이나 쏘면서 사신다지만 솜씨가 떨어지신 거겠지. 그래도 마음은 아직 청춘이시란다.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했지만 시아버지는 사냥이 좋아서 총을 들고 산천을 두루 헤매어 보긴 하지만 살생은 이제 더 이상 즐거움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응수했다. 그녀는 시아버지의 말이 사실일 거라고 믿었다. 차츰 그녀는 시댁의 모든 사람들과 동화되어 가고 있었다. 사는 일이 조금씩 즐거움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시아버지가 사냥을 나갔다가 며칠 만에 귀가해서 그녀에게 놀라운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었다. 겨울이 끝나갈 무렵이었다. 애기야, 전에 네가 어디서 교편 생활을 했었더라? 시아버지가 사냥에서 돌아와 대수롭지 않은 표정으로 그렇게 물었다. 시아버지는 이번에도 세월의 심장이나 쏘고 돌아오신 모양이었다. 빈손이었다. 그녀는 묵은 기억의 서랍 속에서 자신의 비참했던 편린 한 조각을 끄집어내는 것이 싫었지만 비교적 자세하게 위치를 설명해드렸다. 바로 거기였다. 이번에 사냥을 다녀온 장소가 바로 거기라는 것이었다. 낚시는 금지되어 있지만 수렵은 허용되어 있는 지역인데 친구들이 그 일대에서 날짐승 사냥에 재미를 붙여 하도 같이 가자고 졸라대는 바람에 따라갔었다는 설명이다.
나는 거기서 친구들과 아주 진기한 광경을 목격했지. 여행은 며칠 동안 별로 재미를 보지 못했으므로 배를 타고 물길을 따라 좀 더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 보기로 작정하고 이른 아침부터 모터보트 한 척을 전세내어 마땅한 장소를 물색하다가 그 진기한 광경을 목격한 모양이었다. 다람쥐 떼였지. 나는 오늘날까지 살아왔어도 아직 그토록 많은 다람쥐를 한꺼번에 본 적은 없단다. 아마 수백 마리는 될 거다. 아니지, 아마 수천 마리는 될 거야. 그녀는 갑자기 전율감이 전신을 엄습해옴을 의식했다. 시아버지의 말은 계속되고 있었다. 그 지역은 산들이 물에 잠겨 여기저기 여러 개의 섬들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후미지고 그늘진 곳이어서 아직 얼음이 풀리지 않은 상태였지. 더 이상 진입해 들어갈 수가 없어서 막 되돌아 나오려는데 친구는 하나가 저게 뭐냐고 갑자기 겁에 질린 목소리로 소리치면서 어딘가를 손가락질로 가리켜 보이기 시작했지. 저게 뭐지? 저게 뭐지? 하면서 말이야. 그가 가리키는 곳을 유심히 살펴보니 아주 작은 짐승들이 떼를 지어 한쪽 섬에서 다른 섬으로 얼음을 타고 이동 중에 있었지. 한참 동안을 바라보았지만 행렬은 좀처럼 끝나지 않았단다. 우리는 돌아오는 길에 서로 약속했지. 우리가 보았던 광경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왜냐하면 다람쥐는 떼를 지어 다니는 동물이 아니거든. 누구에게 말해주어도 믿지 않을 것임이 분명하거든. 하지만 분명히 다람쥐였다. 대학에서 생물학을 강의하던 친구놈도 하나 섞여 있었는데 배가 파손되어지거나 기관 고장을 일으킬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부득불 최대한 가까운 지역에까지 다가가서 그것들이 다람쥐임을 확인하고야 말았으니까. 그 친구의 말에 의하면 모든 생물은 환경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으며 댐이 설치됨으로써 개체 변이를 일으킨 케이스 중에 하나일 거라는 거야. 환경에 의해서 변이되었으니까 환경 변이라고 해야 더 정확한 표현이고 방황 변이라고 하더라도 틀린 말은 아니라더군. 나는 방황 변이라는 말이 더 마음에 들었단다. 그녀는 시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거적대기에 쌓여있던 한 남자의 시체를 떠올렸다. 왜 얼음을 생각해내지 못했을까? 그녀는 겨울이 되면 언제나 상경해서 얼음이 풀린 다음에야 유배지로 돌아갔었다. 한 번도 얼어있는 호수를 본 적이 없었다. 바로 그것이 맹점이었다. 스스로가 체험하지 않은 것은 진실성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이다. 그녀는 한 남자의 영혼이 다람쥐 떼로 화해서 해빙기가 되면 얼음을 타고 섬과 섬 사이를 방황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 역시 환경에 따라 여기까지 변이해온 한 마리 다람쥐는 아니었을까. 그녀는 무심코 창밖을 내다보았다. 남편이 목발을 짚고 절름거리는 걸음걸이로 환하게 웃으며 마당을 가로질러 오고 있었다. 그녀를 보자 한쪽 손을 높이 들어 보였다. 화원에서 꺾어온 꽃 한 묶음이 쥐어져 있었다. 햇빛이 눈부시게 화창한 날이었다. 성환경의 슈퍼스타. 네, 청맹관이의 섬 지금까지 들으셨고요. 내용은 이렇게 그로테스크한 내용까지는 아니었는데 그래도 분위기를 처음에 그렇게 잡아서 가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 배경음악, 우리 박청춘 군이 고른 배경음악이 좀 미스터리했죠. 작품이랑 잘 어울렸던 것 같고요.
이번 작품도 재밌네요. 이번엔 좀 길었습니다. 그래서 뭐 매점 인사말은 뭐 이쯤에서 가능하죠. 지금까지 음악 효과 그 외 많은 것, 장미라, 박청춘, 그리고 음악 오유석, 이 그로테스크한 음악 좋았죠. 그리고 우리 타이틀송 김문선, 대문, 공병가, 그리고 저는 성환경이었습니다. 다음에 뵙죠.